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 매도할 것인가 9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네, 책으로는 제 6장, 6장이고요. 엔진 잡음에 매도하기 파트입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책에서도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서 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살펴보겠는가 라는 것이죠. 잡음이 커지면 엔진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모든 포지션을 반드시 목표가까지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일단은 시스템이 주는 수준에서 차익 실현 주문과 함께 스톱이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있고 이와는 좀 다르게 재량으로 하는 재량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주문과 함께 스톱을 설정을 해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따져보면 시스템 트레이더들. 근데 재량 트레이더들은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손절가가 정해져 있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일찍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 추세를 더 보유해서 더 길게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보면 이 자유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재량 트레이더들이 중간에 출구 전략을 바꾸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엘더는 엔진 잡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엔진 잡음에 매도하는 것은 상당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이 지금 해당하는 이 장을 건너뛰고 좀 더 숙련된 뒤에 다시 보도록 하자라고 언급합니다. 엔진 잡음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제가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 약화입니다. 주가 동향이 지지부진하면은 수익을 취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고 다시 재매수 시점에 기회를 엿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많이 저희가 드렸었는데, 굳이 어, 하락하는 큰 하락폭을 몸소 체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약세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경우들의 영리한 투자자들은 상단 채널선에 또 도달하기 전에 매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구간으로 되돌림한다면 또 재매수 시점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죠. 롱 포지션의 움직임이 마땅치 않으면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우선 단기 매매라면은 원래 계획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고 청산하겠죠. 장기 매매는 포지션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핵심 포지션은 남겨두고 일부만 수익을 취한 뒤에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장기 매매에서 롱텀으로 보유해서 목표가를
이뤄낼 그런 포지션은 변동 없이 가져가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또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를 같이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매매를 할지언정 포지션 전체를 매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이 목표가를 가져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남겨놓고 핵심 포지션은 남겨두고 일부만 수익을 취한 뒤에, 그러니까 부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고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매수해서 또 부분적으로 이익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렉산더 엘더는 투자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의 약화된 부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쪽 포지션은 장기, 한쪽 포지션은 재량껏 이제 소프트 매매라고 또 소프트 스탑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재량 매매를 실시했던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모멘텀 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 부분에 있어서도 다이버전스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서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장기 매매에서 임의 판단으로 청산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차트를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차트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포드 주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월봉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엘더가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주석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포드의 20년간 월봉 차트를 재빨리 훑어보면 강세장의 천장은 40달러 부근이다. 네, 이게 한 40달러 정도 부근이 돼 있죠. 그 뒤로 끔찍한 약세장이 이어져서 2003년 03년이 여기 해당 부분이고요. 2003년 6달러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6달러까지. 그러나 포드 주가는 이내 반등해서 2006년 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 이내 반등하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다시 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재추락을 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나는 강력한 강세 다이버전스를 동반하며 저점을 살짝 낮추는 패턴을 좋아한다. 내 친구인 펀더멘털 분석가가 포드 기업의 장래가 밝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다가 월봉 차트가 발전적이어서 주봉 차트를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큰 흐름으로 월봉 차트의 흐름으로 접근을 해서 합격 신호가 나오는 시점, 이게 한마디로 이 저점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03년도에 기록했던 그 저가를 06년도에는 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는 MACD,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오히려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지수가 여기 해당 지수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세 다이버전스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해당 설명은 포드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가 2006년 바닥에서 여러 지표의 강세 다이버전스를 확증했고, 주봉 차트마저도 강세 다이버전스를 확증했고 강력한 매수 신호 하나를 더 추가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 위에 화살표로 표시된 주간 강도 지수의 급격한 하락세다.
주간 강도 지수의 급격한 하락세가 여기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폭락은 수많은 매도자가 주식을 포기하고 시장에 엄청난 매도 거래량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지수의 급락은 보유자들이 구토가 날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보유 포지션들을 내던질 때를 나타낸다. 자금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금력이 좋은 보유자들만 남으면 비로소 주가는 상승을 준비한다. 이 신호는 바닥에서는 잘 들어맞지만 천장을 식별하는 데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도 거래량을 내놓는 그런 사태에 있어서 주간 강도 지수의 급격한 하락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전 그 부분에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들로 또 다이버전스, 강세 다이버전스로 확인을 하면서 주봉 차트의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해당 부분은 포드의 일봉 차트 부분에 대한 주석입니다. 포드의 일봉 차트는 나는 첫 포지션을 7.5달러에 여기에 매수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했는데 이는 내가 축적하려는 총 포지션의 5분의 1 정도만 분할 매수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7.48달러에 매수했다. 두 번째는 여기 구간이겠네요. 네. 둘 다 강도 지수가 0 이하로 떨어진 일봉 차트의 하단 채널선 부근에서 매수했다. 빠른 반등이 두 바닥 사이를 가르고 있다. 두 번째 바닥에서 두 번째 반등이 있었지만 나는 강도 지수의 약세 다이버전스와 MACD 히스토그램의 약한 과매수 위치를 확인하고는 반등이 저항에 부딪히라 우려했다. 두 포지션 중에 더 비싼 쪽을 8.07달러의 매도에 계획을 실천했다.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매도 사유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이고 주가가 지지선인 7.50달러까지 다시 하락하면 포지션 규모를 2배로 해서 재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포드 작전의 세 번째 단계, 즉 7.50달러와 7.48달러의 매수 그리고 8.07달러의 절반 매도가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지션에 대한 변동은 두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고점에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했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부분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매매 관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포드 후속 일봉 차트인데요. 알렉산더 엘더가 매도한 다음날 포드의 주가는 살짝 상승했다가 살짝 상승했다가 아까 이 구간에 매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했고 살짝 다음에 상승했다가 주춤했지만 하락하지는 않았다. 상승을 멈추었지만 내림세로는 돌아서지는 않았다. 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락을 거부하는 주식은 올라가고 싶어 한다. 상승세를 놓칠 위험이 하락세에 물리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보고 매수 주문을 새로 냈다. 나는 8.07달러에 매도한 뒤에 동일한 수의 주식을 7.95달러에 매수했다. 네, 해당 구간이겠어요. 지금 포드의 주가는 9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마다 롱 포지션을 계속 축적하고 상승하면 일부 포지션의 수익을 취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네, 포드의 장기적 관점과 그 속에서의 매매 관점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그 종목을 보유해서 운영하면서도 예, 중간에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또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또 저희와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또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의 의식에 대한 흐름이었어요. 예. 그 흐름들로 봐서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은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로 주봉 차트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하고 나서 세세하게는 또 일간 차트로 비교해 보는 그런 관점이 상당히 좀 일치됐던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엔진 잡음에 대한 매도하기 부분에서 세 번째로는 기업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하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더 박사는 기업 실적 발표 전 매도하기 부분에서 엘더 박사는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거래량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거래량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자들만 체포되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오히려 또 컨트리 클럽이나 이런 친목을 나누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유형은 평생 걸리지 않고 내부 정보로 이득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더 박사는 트레이딩 몇 년 만에 이 사실을 깨닫고 시장에 떠도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품었다고 하게 되거든요. 회의감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부자 거래에서는 내부자 거래 자체는 기업의 경영 방식과 사업 종류와 연관이 있겠죠. 큰 계약에는 참여자가 많고 협상하는데도 되게 몇 주가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은 경영 방식이나 사업 종류를 바꿀 수 없고 또 과거의 정보를 유출을 했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기업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고요. 기업이 움직이기 전에 신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비밀을 지키는 능력의 회의를 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기간 내내 그냥 포지션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제목이 왜 또 기업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하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데요. 프로나 현명한 투자자들은 더 신중하게 처신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정말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더 안정적으로 포지션에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때는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처분한다는 점이 이 알렉산더 엘더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또 예를 들는데요. 그 예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시장은 종을 울린다입니다. 이 한마디로 고점 부근에 나타나는 그 개인 투자자들과 어떤 그 트레이드 세미나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을 포착을 하는데요. 심리들을 한마디로 조금 눈여겨 본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심리, 주식이 화랑기 때 그리고 하락장을 반복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한다는 것인데 알렉산더 엘더는 시장이 그 고점을 횡보하고 뭔가 화랑기 중에 한마디로 트레이더 박람회에 갔을 때 각종 사은품을 받느라 쇼핑백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희망에 찬 미래를 꿈꾸고 서로 어떤 종목을 공유하고 이런 분위기가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대중은 행복하고 사람들을 돈을 쓰게끔 지출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지출이 됐던 그러니까 지출이 된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이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은 더 많은 사은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박람회에서 각종 사은품을 받고 이렇게 막 쇼핑백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르는 그런 기간에는 시장의 고점 징후가 나타날 것 같은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것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은 결코 아마추어들에게 아마추어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외한과 신참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시장은 고점에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 엘더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고 있는데요. 2007년 2월 24일에 뉴욕 트레이더 엑스포에 갔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때 당시에 4년 가까이 상승을 해왔다 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선물은 나스닥 부스에서 공짜 돈을 나눠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짜 돈까지 브로마이드에 엮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책에서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나타냈는데요. 이런 모습들로 엘더는 그날 오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주식시장이 천장에 도달했고 교실 밖 전시관에서는 요란한 매도 신호가 울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고점에 나타나는 심리적 징후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종을 울리면 일탈 행동이 너무 길게 끌었고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처참한 몰락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마음을 열어야 이런 신호들을 보고 듣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듣고 이해하고 신호들에 대한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초보가 아니다. 이런 신호들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시장의 게임에 능숙한 소수의 트레이더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좀 불어넣고 있죠. 네, 다섯 번째로는 신고점, 신저점 지수로 매매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NH-NL 이거든요. 이게 신고점은 뉴 하이 그리고 신저점은 뉴 로우라고 해서요. 네, 이 지표가 미국에서는 있는데 현재 제가 한국증권사의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건부 설정을 해서 검색은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내용은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쉬운데 우선은 신고점 신저점 지수라는 것은 이 지표는 신고점은 강세 선도주들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난 52주 동안에 고점을 기록한 주식들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신저점은 약세 선도주들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난 52주 동안에 똑같이 52주 동안에 저점을 기록한 주식들 그리고 고점을 기록한 주식들에 대한 비교예요. 한마디로 이것의 지표를 구할 때는 신고점을 기록한 종목 수에서 종목의 수에서 빼기 신저점을 기록한 종목 수를 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수가 이제 양수면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고, 수가 음수면은 반대가 되겠죠. 매도세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어떤 지수를 5일간의 간격을 합산을 한 것은 주간 신고점 신저점 지표가 산출이 되겠죠. 주간으로 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NH 그러니까 주간 신고점 신저점 지수를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NH 마이너 이제 NL 부분입니다. 신고점 신저점 지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그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고점 신저점의 약세 다이버전스 이후에 네, 여기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신고점 신저점의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신고점 신저점 약세 다이버전스 이후, 여기에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붕괴했다. 반등하더니 다시 주식시장은 붕괴를 했고요. 반등을 살짝 하더니 다시 저점을 낮추며 하락했지만 1일 신고점 신저점 하락폭은 낮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더 하락을 했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더 많은 하락을 했는데 신고점 신저점 지수 자체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MACD 히스토그램처럼 이 저점을 하회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세 다이버전스는 하락 주도세에 힘이 빠지고 있으니 공매도 포지션을 환매하고 다시 매수할 때가 왔다라는 신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림에처럼 신고점 신저점의 지수의 신호의 타이밍은 MACD나 강도 지수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식을 사 모을 때나 털어버릴 때를 알려줌으로 아주 유용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는 알렉산더 엘더가 의사 결정에 대한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보거든요. 그것 자체는 장세는 늘 변함으로 어떠한 자동 시스템도 결국에는 스스로 망가지게 마련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기계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마추어는 결국 돈을 잃게 되어 있다. 아무리 탄탄하고 신뢰도가 높은 계획이라고 해도 늘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재량 투자에 대한 방법은 어떤 기계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재량으로 대응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죠. 즉 매매 기회를 발견하고 스톱을 설정하고 수익 목표를 수립하는 시스템은 필요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재량 판단에 의해서 그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점들을 회귀해 보면요, 최초 2%, 6% 규칙에 대해서 적합한지 판단을 해 본 다음에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 포지션을 구축을 하겠죠. 그 후에 이제 당연히 스톱을 어느 때 설정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한 후에 엔진 잡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흐름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제 공매도를 하는 부분에서 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